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눈에 가장 밟혔던 분들이 실향민 탈북 주민들이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80대 고령인 이산 가족들의 평균 나이를 언급하면서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밝혔던 이산 가족 교류 재개를 향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산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인륜과 천륜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 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전체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습니다.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 관철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부모님을 언급하며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야말로 북한의 미사일보다 100배, 1000배 강하다면서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이자 평화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석은 역대 두 번째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7년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13년 2월 25일. 이 며칠 뒤인 3월, 당시 청와대는 문화예술계의 건전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른바 문화계 좌파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으며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계 좌파들이 정치를 오염시킨다는 표현과 함께 대형 영화사들은 건전영화 투자를 외면하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평가합니다. 해결책으로 지원금을 무기로 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제시합니다. 비슷한 시기 집행된 100억 원 규모의 문화계 정부 지원금을 예술공헌자 위주로 선정하고 민해총, 문화연대 등은 철저히 배제해 점진적 격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첨부한 명단에는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 방송인 김재동, 가수 윤도현 등의 소속사와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 영화감독 이준익, 개그우먼 김미화, 배우 김여진 씨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후에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인데 블랙리스트를 통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장악 시도가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늘품체조 관련 보고서입니다. 늘품체조가 국민체조로 지정된 후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보급과 지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전문가 TF를 통해 체조 동작과 음악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데 음악은 템포와 비트를 조정하고 동작도 재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원래 총 3분 동안 21개의 동작이 있었지만 지시 이후 실제 18개로 축소됐습니다. 청와대는 체조 보급을 위해 소비자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챙기는가 하면 청와대 스스로 늘품 체조 보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2014년 2억 원을 들여 개발한 코리아 체조를 밀어내고 늘품 체조를 보급하는 걸 야당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4월 말에는 VIP 보고 후 늘품 체조 발표회와 강습, 캠페인을 보급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늘품 체조는 나라 돈 수억 원만 낭비한 채 최순실발 국정농단의 상징적인 사례로만 남게 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장제원 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최민희 의원이 요즘 부르짖고 있는 껍빛단니? 그 껍빛단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캡틴. 네, 캡틴의 불어식 발음이 껍데기. 아,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불어식 발음을 일본식화시킨 발음. 근데 그게 뭐냐면 장제원은 탄핵할 때 청문회 때의 장제원,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온 장제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의 장제원. 완전 다중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에 나온 장제원이 굉장히 괴물스럽게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제원은 원래 괴물이었어요. 예전에 그종활동한 거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양아치였지.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고, 그 청문회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청문회 하면서도 유가족들한테 목숨말을 하고 했는데, 그게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제 세탁이 돼버렸죠. 말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거. 예. 아, 바른정당이었지, 그때는. 우리가 봤던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늙고, 이렇게 말을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준비된 연설문 외에는 잘 읽지 못하는 이런 모습만 보다가, 장제원처럼 이제 젊고 팔팔한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막 공격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거는 시청률이 높은 청문회여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공격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장제원에 대한 트윗과 보기로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대체해 봅시다. 트위터리언들의 목소리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책에봐라 어용시민 1호님이 막장 철새가 쓰레기 짓을 하다니 정신 나갔어 정신이라고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자료를 이념 편향적 정책이라고 네. 비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식한 게 동시에 드러난 거죠.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박원순 시장이 좋아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북유럽식 3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고 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본주의는 깡패가 돼버려요. 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그런 거 있죠. 철저한 강자와 빌빌빌 거리는 약자들. 1%대 99%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식의 논리라고 하면 유럽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거예요. 무식한 새끼예요. 그 자본주의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국 1800년대 산업화가 한참 진행될 때 비즈니스계에 떠돌던 격언이 있어요. 시장은 싸움 잘하는 덩치 큰 놈과 싸움 잘하는 덩치 작은 놈이 싸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공적인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항상 승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책을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세계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돼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건데, 이거를 뭐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건 무식해도 좀 도가 지나칠 거죠.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뭐 오마이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기사가 실리니까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죠. 제가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려다 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보완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주된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네요. 이런 게 가장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가치관으로 포장해가지고. 아까 야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적 흐름이라는 건 다수 대중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해보니 이게 아니더라 싶어가지고 수정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을 걔네들 시각으로 보면 다른 말로 그게 사회주의예요. 네가 능력만큼 벌었어. 왜 국가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 시각이라고. 지금 자본주의의 폭력성 그런 거라고요. 그게 자유한국당 출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각인 건 맞아요.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왜 니들 책임져야 되니? 이런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엔 돈 많은 대기업들한테는 특혜주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부동산 투기 같은 걸로 돈 벌고, 일자리는 계속 질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 비정규직 양산한 그 뒷면에서 돈을 엄청 빼먹어가지고 비자금 조성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라는 걸 하자. 왜냐? 사실 산업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어. 기술이 발전하니까. 근데 기업들은 최소한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는 일자리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 상품으로 국민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고용을 하지 못해요. 일자리가 없으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그 사람들의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 기업이 유지가 돼.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 없어. 그래서 기업들한테 후원하고 공익단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사회적 추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이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산의 유모금을 쌓아놓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금을 올려라. 비정규직으로 돈 빼먹고 월급 덜 주니까 빼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폭리취하고 요즘에 제가 열받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과 과자의 사이즈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 저 그거 정말 분노합니다. 가격은 안 올렸어. 사실상 가격이 올라간 효과. 그거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세금 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막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세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개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뀔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교육을 안 시키면 새누리당 결에 맞는 정말 이상한 애들만 커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가 원래 달리기 잘했는데 신발 벗겨진 건 너한테는 정말 불운한 거였어. 그래서 네가 다시 예선을 봐가지고 네가 선수가 되는 게 맞아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한테 네가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어떤 아이가 피해를 보던 네가 1등 나는 게 맞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나 어떤 경영이 고도화된 기업일수록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생산성을 극도로 올리는, 그 향상시키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스프레소 있죠. 네스프레소가 커피 회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농가, 이제 뭐 남미의 이제 농촌 마을이 계속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스프레소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공동 생산 시설을 설립해주고 그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펀드를 모아 조성해가지고 퇴직금 형태로, 퇴직연금 형태로 이런 것들을 네스프레소가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매칭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농부들의 이제 노후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니까 커피의 품질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네스프레소라는 거대 기업이 하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끼워 넣기는 어렵지만 그 방식인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나. 그러면은 이익을 어떻게, 지금은 내가 5대5로 나누지만 향후에는 7대3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그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반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사회주의니 무슨 뭐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 자체를 거세시켜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된 복지의 삶을 알지 못하게 그 싹부터 잘라내버리는. 방금 말씀하신 네스프레소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짓을 자유한국당과 장제원이 하고 있는 거죠. 박원순 시장이 시장 전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도 사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 브랜드처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고용을 뭐 어마무시하게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재활용되는 자원의 효율성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이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종북이네 사회주의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시장 경제를 바라볼 때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상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좀 무서워져요. 사람들한테 욕 들을까봐.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가 사학재단 이사장이거든요. 많아요. 학교가 동서학원이라고. 동서대학교, 부산 디지털대, 경남정보대 이런 데가 다 장제원의 아버지. 근데 장제원 아버지가 또 목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대충 뭐 대학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역에 내려가서 그 아버지의 사학의 같은 그 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진입하는 인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내의 토호 세력처럼.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제원이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파파이스 봤던 장제원 어디 갔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장제원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 가지는 배신자 전력에 대한 일종의 씻김 것 같은 거. 왜 그게 대표적인 친일파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더 악랄하게 변절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인데 친일파가 됐어. 원장 하나 딱 채워주면 그게 이제 통치 전략이기도 해요. 배신한 놈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동포들을 더 탄압하게 만드는 방식. 그것도 있다고 보고, 하나 더는 장제원이 내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친이계라고. 친이계여서 부산에서 공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천 대신 된 사람이 손수저란 말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네. 장제원은 원풀이가 친이계인데 이명박 쪽에 뭔가 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또는 정반대로 장제원도 걸려있는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약점 잡혔구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과 박근혜 탄핵 이런 어떤 국면에서 총대 매는 새끼는 진짜로 그 국민의 공적이 되면서 자기 이미지만 깎아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 정치적으로 어떤 과오가 있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또는 뭐 시청자, 청취자들 앞에서 인간미 있게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심정적으로 풀어지면서 사실상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미지 좋은 정치인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네. 그 전에 폐악질들은 빼고라도.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때 그 새끼가 이 새끼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정재원이 지금 국감 스타처럼 돼버렸어. 저쪽에서는. 계속 막말해갖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장제원이 실검 1위에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쪽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나경원을 제치고 지금 막말로 스타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야 공적이지만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할 말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억압 속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할 말을 하는 스타가 탄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스피커를 키우는 거예요. 언론들이 주목한 사람이 돼버렸어. 봐봐. 내가 국회 출입기자라고 봅시다. 얼굴도 잘 모르는 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여당 국회의원 지나가는 것보다야 장제원 지나가면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하고 카메라 들이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제원이 대변인으로 있는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회 거기에 대변인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고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게 없어요. 일단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지지층들이 보면 사이다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저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기야 박원순 2년 나와라 했던 그분들이 보면 시원한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약점 잡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러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봅니다. 사이코. 웃을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느 날 주목받아 보니까 좋아. 재밌어. 중독. 그 중독 대표적인 게 나경원이잖아요. 나경원은 사람들로부터 잠깐만 관심이 멀어진다 싶으면 그 2세가 이현주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온갖 짓거리 하는 거.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장제원이 거기에 등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연예인병. 관심병. 그 뜬소문이긴 하지만 그 MB가 2만 5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등쳐먹은 명단? 그 개인 사찰 해가지고 약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2만 5천 명의 명단이 있을 텐데 거기에 친이계 인사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친박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낙검수 그때 그 시절에 말하는. 어쨌든 장제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국민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믿어줬더니 또 배신해, 씨. 나 진짜 그거 싫거든요. 열심히 믿어줘서, 그래, 네가 과오는 좀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배신하는 새끼들 세상에 제일 싫어요, 진짜. 뚱뚱한 새끼, 장제원, 씨.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같은 경우에 재산 신고된 게 뭐 한 15억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축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박하죠, 이 정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장제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들, 래퍼. 그 친구의 그 문제 같은 거면서 아들남이 하나 못 다스리는 게 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은 그렇게 공격거리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인간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그런 짓거리 했을 때 그 죄송하다고 했던 그건 지도 사회에다가 빚을 하나 진 거거든. 근데 이쪽 사람들이 만약에 장제원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게 있었다면 나라면 자숙할 것 같거든요. 일단 자숙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적폐청산 특위를 지들끼리 만든 정치보복 특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지. 완장 딱 채워주니까 나와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약점을 잡혔거나 진짜로 관심종자이거나 또는 배신의 전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씻김? 씻김 굿 이런 거다. 셋 중에 하나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도 이해 안 돼. 인간적으로는. 배신의 배신을 배신한 사람은요. 나중에 못 믿게 돼요. 배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인간 살면서 인간적으로. 근데 그 배신자가 또 배신하잖아. 그냥 그 사람한테는 어떤 진심을 보인 사람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안 믿는다는 걸 핑계로 또 배신해요. 대부분 그래요. 에이 나 진심이었는데 안 믿어주니까 더 나갈래. 그건 진심이 아닌 거지. 그래도 아버지가 사학재벌 이사장이면 배신해도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두 번쯤 했을 때 안 믿어준다는 빌미로 또다시 배신할 게 아니라 진짜라고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수년간 석고대죄하는 거예요. 석고대죄. 석고대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는 다시 마음 열어주는 거거든요. 장제원처럼 지금 배신이 몇 번째예요, 지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덜 변하고 이러는 게,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에이, 알겠고요. 이제는 삐처리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좀 이야기 하자면, 편집하다 보면 감정이 식잖아요. 밤에 방송을 해요. 그러면, 신비형은 방송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분노하니까 욕을 섞을 거 아니야.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늦게 듣거나 다른 시간대에 듣거나 바쁠 때 듣는데 너무 많은 욕이 표현이 되면 나는 욕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저는 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패륜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욕을 참아요. 근데 욕이 너무 남발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거니와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확장 대중성이 확 떨어져요. 네, 욕의 효과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인회 같은 방송 있죠. 우리 방송 중에 정말 아나운서 같은 DJ 같은 목소리의 진행자 박희정 님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이냐 같이 듣는데 팟캐스트에서 하는 방송인데 좋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진행자가 개 쌍놈의 시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럼 일단 욕하는 것이 여자분들 특히 그래요. 욕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안 들어요.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안 듣거니와 아이들도 못 들어요. 확장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편집하는 데 있어서 욕을 빼요. 많이 빼드리죠. 이 지점에서 욕이 필요할 땐 넣어드리지만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달려. 신비의 욕을 억압하지 마라.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방송하는 시점과 방송 편집하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욕은 사실은 사이다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이 사이다인 건 맞아요. 한편으로 흐려난 건 맞는데 정치 방송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빌미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랬잖아요. 사이다는 마실 때 시원하지만 금방 꺼진다고. 맞아요. 사이다만을 위해서 방송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제원, 완장찬 보수의 사이다. 보수 적폐의 사이다가 되고 있는데, 그 목구멍에 찐달걀을 한 3개씩 집어넣어드리고. 푸른나무님의 트윗입니다. 헐. 2011년 12월 20일에 작성된 건데요. 헐. 장제원, 금품 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자 불출마 선언. 장제원은 예전 날치기 때 야당 의원들 폭행하고 이명박에게 치하받고 SNS 통제 법안도 발의했었고 쇠고기 촛불 때 국회에서 유모차 엄마들을 죄인 취급했던 그런 자임. 지워지지 않는 역사 꼭 기억해 두시라. 이걸 어디서 주워왔어요? 2011년 트윗이라니? 이게 사람들이 장제원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트윗을 찾아낸 것 같아요. 무려 6년 전이네요. 오 마이 갓. 저 다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장제원이 그런 사람이었군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표기할 때 정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연이.
정연이. 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배신자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이럴 때 배신자요 이런 시그널 뮤직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예요. That's good idea. 배신자요. 자, 배신자는 이제 오늘까지만. 왜냐면 이게 골수에 묻히게 해야 돼. 절대 배신할 수 없게. 복지국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소개였고요. 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사실은 이상구 운영위원장님도 공동대표잖아요. 예. 공동대표라고 해요. 왜 여기서 이렇게 더 한 등급 낮은 쪽에 가 계시죠? 아, 운영위원장이 더 실세이기 때문에. 되게 일치해. 사실 이 방송으로 유머를 부릴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정말 딱딱한 방송이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그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저 남자 퀴즈맨 서정우님. 딱딱함에 버터를 바르고 있는 버터맨 서정우입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에 그 명절 증후군 이야기 방송 편집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참 이분들이 참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확실하게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었구나를 한 번 더 느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을 주제로 잡는 것은 할 수 있어. 열린 마인드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그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에요. 두 분을 보면은.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명절 증후군 같은데 가정의 복지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이 정도 방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500, 600회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나와 방송 후에 지금의 나는 완전히 바뀐 거죠.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진보적 마인드가 뭔지도 좀 배웠고 민주적 마인드가 뭔지도 좀 배우고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이게. 일반이 진화해가는 일종의 그 스토리가 있는 바로 그런 방송.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지 이렇게 많이 몰랐는데요. 네. 두 분 하는 거 계속 듣고 벌써 몇 번을 듣는 거예요. 한 50번 들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복지에 대해서는 50시간은 더 많이 배운 거죠. 네. 그 사람들한테 꽤 많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 매니아들도요, 복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지 정책, 네. 뭐 언제부터 뭐 어떤 복지 정책이 생기고, 뭐 문재인 정부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잘 몰라. 그저 그냥 안철수, 홍준표 까면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꼭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그 교양으로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퀴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퀴즈. 드디어 옆구리가 시려운 가을이 왔습니다. 솔로분들은 빨리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 뭔지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네요. 김장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문제죠. 월동 준비랄까 그냥 김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옆구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당연히 11월 2일 10주년 행사 또 홍보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대표님께서 지난주보다는 좀 다르게 좀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 걸어온 10년 만들어갈 10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 소중한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의 담론을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보태지고 또 촛불 시민의 힘이 보태져서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민 행복의 복지국가 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번 국민의 행복한 나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11월 2일 날 목요일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잘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날 이미 혹시 약속이 잡혀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약속 잡은 건가 하고 이제 인연을 끊어버리시고 저희 행사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폭력적인 발언을. 네, 인연을 끊고 저희와 인연을 새롭게 맺는다. 국회를 한번 놀러 오시라고 해요. 국민들한테. 국회 실제로 가보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헌정기념관이나 어디니 한번 구경 오실 수 있는데 관공서의 벽은 높았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실제로
청와대 같은데 관람하고 이러는 거 폭증했다고 하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청와대 말고도 국회에 가보면은 정말로 그 동그란 그 돔에 마징가지스가 나오는지 안 네. 나오는지 국회에 들어가서요 영무만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아무 때나 쉽게 그쵸? 들어갈 수 있는 아무 우리들의 때나 들어갈 수 공간이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헌정기념관도 구경하시고 뭐 운 좋으면은 거기서 유명한 국회의원도 좀 만나시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뵐 수 있고요. 특히 헌정기념관은 문턱이 더 낮은 게 신분증 없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쪽은 신분증 제시하고 다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여기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지난주 퀴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많은 숫자의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의 바람직한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명절 전에 미리 부인에게 물어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 스케줄을 상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3번. TV에 나오는 싱글 와이프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마누라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을 예약해준다. 이걸 정답으로 찍으신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남자들은 돈으로 때우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성 응답자들의 선호하는 응답은 뭐였습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둘 다 3번, 4번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직 푸릇푸릇한 신혼의 느낌이 남아있고 남편과 부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부들은 그런 식으로 상의하고 이 스케줄도 일정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부들 있잖아요. 막 10년, 20년씩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체결적으로는 정말 선물 하나 해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을 섞어서 명절 전에 미리 부인에게 물어서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마누라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행을 예약해준다. 서로가 서로 돕고 정말 평등하게 명절을 보냈다면 네. 선물이 부인도 남편에게 해야죠. 그게 공평한 거지.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잘 안 되는 집이 많아서. 네. 자, 이번 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오늘의 문제는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해야 할 피감 기간은 780개나 됩니다. 약 2주간 개별 상임위가 감시해야 할 기관은 평균 몇 개나 될까요? 상임위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16개. 예,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이 16개 상임위가 계산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1번 5개, 2번 10개, 3번 50개, 4번 진돗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마 빵 터지시지 않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연 주제는 국정감사를 감사해보자. 사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국회의 활동의 꽃이고요. 그리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최고의 좋은 장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투표했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저는 어떤 행사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 이슈가 뭐고 그리고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어떤 뭐 해법이랄까 뭐 여러 가지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정감사를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때는 배보단 감을 사는 게 좋죠. 네. 지금 아재 개그가 난무하고 넘실. 있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막 던지네요. 자, 그럼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실세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들을 한번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가 막 헷갈리는 국정감사입니다. 5개월은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그 전에 7개월은 박근혜 정부이다 보니까 여당인 때와 야당인 때가 각 정당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인데도 이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식인데요. 일단 뭐 법사위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도록 공비처 신설 문제가 쟁점이 돼 있고요. 산업통상자원 및 중소벤처기업위원회라고 하죠. 옛날 산자위인데요. 여기는 탈원전 또 한미 FTA 이런 게 중심이 되고 있고요. 기재위에서는 이제 각종 공약을 하기 위한 대기업 법인세 인상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외통위에서는 역시 코리아 패싱 및 한미 동맹 악화 이런 것이고, 이 국방위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 또 행안위에서는 의외로 정교조 합법화와 교원의 정치활동 합법화 이렇게 좀 진보적인 어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농림축산해수위에서는 이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르는 이 민간보험 규제 문제,
당연하게 예상했지만은 누가 민간보험을 옹호한가를 보면 누구 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고요. 또 한노위에서는 비정규직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이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국토교통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철거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스트 된 걸 보면 첩첩산중인 것도 있고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와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상당히 같이 오버랩 되는 거잖아요. 예. 박근혜 정권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뭔가 잘한 것도 있겠죠. 근데 잘한 것보다 못한 게 월등하게 많으니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 작업을 적폐청산이라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라도 국회가 지적해줘야 각 해당 부처들이 그걸 고칠 것이고 대통령하고 장관만 바뀌었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공무원들이고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김희수 헌재소장 관련해가지고 국정감사 거부하고 파행을 빚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 경찰청장이 장난감 권총을 쏴보라고 한다거나 증인 채택 두고 논란 벌이고 실제로 본인들이 국정감사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핑계 삼아서 놀고 결국에는 자기 지역구 민원 예산만 밀어넣고 이런 식이 국정감사가 사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로는 각 정당마다 전부 국정감사를 위한 본부와 위원회를 따로 당에서 운영하면서 이 민생국감 또 정책국감 이렇게 표방하지만은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로는 맹탕국감 또 호통국감 이런 것이 보통이고 그나마라도 사보타지 안 하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 국정감사 거부를 몇 개 상임위에서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뒤로는 민원 사업들 곳곳에 끼워놓고 또 이권 관련된 개입하고 뭐 이런 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정감사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하시죠? 예. 노동을 하고 있긴 있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어서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여야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예. 단순하게 정권을 뭐 방어한다, 홍보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역할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국회에 무슨 뭐 김희수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가지고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전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국정감사 자체가 어떻게 다시 부활되는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게 소중한 기회거든요. 국정감사는 5.16 쿠데타 이후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로서 13대 국회 때인 1988년도에 부활한 제도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중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부활시켜놨는데 이게 그때 당시 처음 부활됐을 때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명패 던지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스타 의원들이 몇 명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때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주제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막 그 신문에 타압이 되고 또 민감한 답변이 공개될 때마다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꽤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카메라를 의식하는 의원들의 원맨쇼 이런 행태로 되어버려가지고 국정감사가 언제 좀 의미 있게 됐었는지 이런 기억을 아마 못하는 분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명절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안철수한테 이제 그 효과인데 국회의원 놈의 시키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세금만 나가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예산만 따져도 개인당 조 단위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예산 심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를 하려고 보면 피감기관이 엄청 많고 그 실태를 좀 알려주셔야 국정감사가 부실이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일정한 기간, 그것도 뭐, 2주 내지 길어봤자 한 20일 정도인데, 그 기간만 국정감사를 한 나라 자체가 거의 없다. 이것을 일단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옛날에 우리나라가 국정감사가 처음 부활하던 그 시기와 비교해도, 또 그 이전에 훨씬 더 20, 30년 전과 비교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의 피감 대상이 되는 기관들만 780개입니다. 16개 상임위에서 각 평균적으로 48.7개, 50개 정도를 2주 동안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은 또 쉬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루는 또 현장 방문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일주일에 4일, 뭐, 길어봤자 5일 정도 밖에 못하고, 그래서 그 기간마다 입장에서는 한 반나절 또는 한두 시간만 잘 개기면 1년이 편안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 평균 48.7개 기관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보좌진들 곡소리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의원도 계시지만은 준비. 예. 아니 준비도 의원이 정말 나서가지고 진두주의 하면서 또 바깥에 그 전문가들 도움 받아가면서 수십 명이 움직이는 그런 의원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숙련된 보좌진들이 써주는 것. 또 보좌진들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족보라는 게 소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급되는 것들, 또 항상 그 언급하면 기자들 잘 받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쫙 옛날 국정감사 소위 말해서 그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00명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100만 명 공무원, 산하기관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또 400조가 넘는 이제 예산 전체를 감사하고 살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양적인 면에서 또 시간의 그 절대적인 부족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지금 뭐 정쟁하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냥 욕하고 그냥 얼굴 붉히고 또 잠시 그러면 쉬겠습니다. 그러고 또 휴회하고 뭐 하다가 또 은성 높이고 요새 뭐 예를 들면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그 대통령께서 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사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좀 고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이고 어이없게도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돼 버리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민망하니까 뭐 아이고 뭐 미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왜 국회에서 정쟁의 소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이제 국정감사 기관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그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에 몰입해야죠.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기 싫으니까 핑계 삼아서 보이콧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야. 우리 콤피디님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국민들이 하는 소리가 저런 국회의원들 왜 뽑아놨대? 숫자는 또 왜 저렇게 많대? 이왕 일 안 할 거 그냥 숫자로도 줄여버리지. 이제 그런 또 국민의 그 원성도 더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밟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더 잘해야 되고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국민에게 더 많이 대의기관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국회의원의 숫자로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숫자를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으로는 확충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OECD 평균은 따라가보자. 그래야 중간치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한번 따져보자 하니까 따져보니까 우리가 한 100명이 모자라더란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300명인데 한 400명은 지금 돼야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좀 하겠더라 이거죠. 그런데 국민들 가만 보니까 300명이 저것들도 놀고 있는데 100명을 더 뽑아놓으면 저것들이 또 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의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초선 비례대표들은 정말 일 열심히 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거든요. 거기다가 지역구가 있지만 사실 민주개혁 진보 세력 쪽의 지역구 의원들도 나름 열심히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쪽 세력들 있잖아요. 왜 그 강원랜드에 청탁인하고 지역구 관리하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지역구 내려가서 자기들이 뭐 하겠어요. 국정감사 안 하면 보이콧하면 지역구 내려가가지고 청탁이나 받는 거지. 그런 이제. 거예요. 청탁이나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를 전체적으로 다 오염시켜버리는. 물론 이쪽 분들이 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공생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실하게 가면 모두가 좋습니다. 국민만 빼고. 일단 국회의원들이 로딩이 적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대부분 1년 내내 하는 상시국회인데 우리나라는 2주 내지 한 20일만 열심히 고생하면 한 해가 후딱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정부도 행정부 입장에서도 주무부처 같은 경우에 한 이틀 정도 시작하는 날 하루 마친 날 종합국감 때 하루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도 아니고 한두 시간만 개기면 1년이 편안해진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렇게 짧게 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안 하면 언론이 권한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에는 적당하게 이슈거리 몇 개만 떠들어서 보도해 주다가
평상시에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조사해가지고 밝혀야 될 내용들을 평상시에는 언론들이 그 역할을 대신을 하는 이런 그렇죠. 그 공생 시스템 속에서 각자가 이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근본적으로 다들 바꾼 것을 싫어합니다. 국정감사가 무슨 비리나 캐는 뭐 사실 비리 캐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그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비리 캐고 뭐 정쟁을 하고 진짜냐 뭐 아니다 그거 서로 공방하고 뭐 삿대질하고 얼굴 붉히고 이런 거를 언론이 보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이 왜 그럼 그걸 좋아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보는 걸 사실 좋아해요. 뭐 치고받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했던 거야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걸 좋아하는 거야. 사실 불나면 안 되잖아요. 불나면 안 되는데 불구경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야. 이런 그 이중적인 양가적인 우리 국민의 심성이 결국은 언론을 저렇게 만든 측면도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부추겨요. 그런 것만 찾아다녀. 진짜로 국정감사의 핵심은 정책감사거든요. 정책감사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감사를 하다 보면 내용이 어려워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따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기자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기자가 그걸 사실 자신이 잘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사화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기사화 해놓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 잘 읽어주시느냐 잘 안 봐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악순환의 고리. 그러니까 팟캐스트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시스템 속에 자극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은 정책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재미가 없거든. 예. 근데 감시는 누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연 방송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책도 좀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홍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식의 복지를 받느냐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촛불로 싸웠던 이유가 정권 교체만이겠냐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부실한 국정감사를 계속 되풀이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의원님들은 할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배치 한번 달아봐라 하면서 실제로 국회법상에는 상임위원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시간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 60조에 위원회 발언 조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간사끼리 합의해서 발언 횟수와 시간을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한 상임위에 적은 상임위는 의원이 24명, 많은 상임위는 3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차수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차수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면 한 3시간이 빠지니까 11시간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1차 질의 7분, 2차 질의 3분, 한 명 의원한테 10분밖에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카메라가 돌아올 때 뭐든지 쇼를 하든지 무슨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화면에다가 무슨 그림을 보이든지 뭐 불을 붙이든지 폭탄을 터뜨리든지 언론에 나갈 거리들을 화면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만들어내야지 살아남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 16년 내지 20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했던 전문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은 상임위를 지키면서 의원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원도 자기가 성공한 의원 되기 위해서는 그런 보좌관님들을 잘 모셔야지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툼한 족보집을 들고 있다가 부서와의 관계도 산하기관과의 관계도 굉장히 긴밀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할 건데 좀 준비하시죠. 뭐 이렇게 미리 진리도 알려주고 네. 또 보도자료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수위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매니지 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는 보좌진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국정감사 하는 법, 예산심의 하는 법, 보도자료 쓰는 법, 막 이런 걸 교육을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육을 하는 교관들이 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한 16년 이상 20년씩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던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 통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이분들이 숙련이 돼가지고 각 의원실에 배치돼서는 성과를 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보좌진 교육조차도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한시적으로 모아서 며칠 교육시키는 정도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전문성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유지되고 키워지고 교육되고 전수되는 그런 기회도 없고 또 의원들 자신이 대부분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정책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줄을 잘 쓰는 거 또 지역에서 열심히 경주사에 뛰어다니는 것으로 승패가
소위 말해서 재선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사실 제가 그분들을 옆에서 맨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방송에 나오는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같은데 거의 날아다니신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최우수 의원으로 손꼽히죠. 근데 주로 이제 박근혜 제2부속실, 김기춘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걸 나간 적이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막 계리 면대행해서 지역구 이렇게 막 바꿔버리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사실 낙선해버려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열심히 했다는 건 일단 야당 의원일 거고 확률적으로 그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빛이 났다 막 송곳 질문하고 비리 밝혀내고 막 했다. 박근혜 같은 정권의 김기춘이나 우병우나 또는 뭐 국정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불편해하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공천도 못되게 한다든지 뭐 계리면담을 한다든지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낙선 대상자 만들어가지고 낙선 운동도 하고 거짓말로 자기들끼리 카톡 같은데 허위정보 퍼뜨리고 결국에는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면 손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도 저는 있어 보여요. 물론 민주정부에서 아니겠죠. 최근에도 이제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른정당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 연수를 하는데 최고위원이신 진수희 의원이 국정감사 잘하는 법 이 특강을 했거든요. 그 진수희 의원은 본인이 그 전문가잖아요. 그럼요. 전문가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그 양반이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본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도 해봤고 또 공격을 방어하기도 해봤던 그 경험이 다 있으니까 국정감사에 대한 뭔가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수 사례라고 소개했던 의원들이 2명, 3명이 넘어가니까 전부 막 그 듣는 청중들 다 웃어버리는 게 전부 다 떨어진 분인 거예요. 낙선했어? 예, 낙선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마치면서 국정감사 열심히 하면 다 떨어지는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론 그때는 이제 당 총재가 지향적 총재로 해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또 직접 국감을 챙겼어요. 국정감사 앞두고 의원총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또는 상임별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소속 의원들한테 자네는 이번에 뭐 할 거야? 또 이번에 국정감사 계획이 어떻지? 뭐 이런 것을 정책위 의장하고 상의도 하고 또 실제로 뒤에서 모니터를 하다가 야 쟤는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러면 다시 공천 주자. 쟤는 따위로 해갖고는 안 되겠는데 하면 이제 낙선되고 이 소위 말해서 지향적 총재 제도도 나름대로의 합리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당정 분리가 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제도는 아직 출현이 안 된 공백기 이런 식의 그 정치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시장이 잘 작동해야 되는 거죠. 정치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 물건 파는 사람들은 내 물건이 참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구입하십시오 그러고 막 서로 물건을 많이 팔려고 막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물건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양질의 물건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살피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그게 보통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시장에서는 그 기능이 많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된 사실은 본질적인 이유는 저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정치에 대해서 그냥 너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너무 무관심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하고 관심을 끊고 그냥 멀리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부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사실은 정치 불신을 키워서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더 조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정치를 멀리하도록 만들었죠. 그런 틈 사이에서 그들이 계속 그 정치 권력을 틀어주면서 우리 사회 정치 발전을 지체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의 정치를 거의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이 대의 정치가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을 못하고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끔씩은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직접 나서 뭔가 할 거야. 그러고 지금 광화문에 모여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대의 정치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굴러가다 보니까 지금 매년 터져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대의 정치가 잘 작동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를 들어보면 바꿔야 되잖아요.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혁도 그냥 뭐 말로 하는 개혁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쪽수가 너무 적습니다. 인구 비례로 봐서도 그렇고 예산 규모의 측면을 봐서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지금보다 정부의 규모가 굉장히 작을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말에 3만 달러 국민소득이 될 것 같은데 국민소득 3만 달러인 곳은 많지만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3만 달러인 곳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가 되거든요. 세계 7대 강국 정도의 위상과 수준이 맞도록 또 정부 규모에 맞도록 국회의원 숫자도 늘리고 질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 선거법 개정하고 개헌이 같이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미지수이긴 한데요. 어쨌든 한 채라도 빨리 이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돼 있는 250대 50도 안 되는 4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열심히 경조사 쫓아다니는 분이 국가 전체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물론 지역구를 반영하는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2대1 내지 3대1 정도는 비례대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이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선출되고 발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도 어느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명의 국회의원을 1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10억 정도 든다면 그분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500억 정도는 관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 잡고 챙기면 500억 정도 절감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예산만 해도 1조 5천 정도 그 1인당으로 나누면 배당이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만일 10억을 더 들여가지고 500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거는 490억 남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좀 하자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도 단순히 쪽수만 늘린 것이 아니고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분야에서 적어도 20년, 30년 해왔기 때문에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인맥이라든지 그 전후 그 역사라든지 이런 걸 쫙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지 정부하고 소위 말해서 맞짱을 뜨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감사 기간을 이제 2주 내지 20일 정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시국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가장 바쁘고 힘든 직종이 소위 말해서 3D 직종의 하나라서 북유럽의 나라들은 국회의원 서로 안 되려고 막 기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상시국회 운영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지금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면 횟수나 내용에 제한 없이 소위원회와 감독청문회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얼마든지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또 중요한 주제는 조사청문회 이런 것들도 운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시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의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매개 통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면 질의는 횟수나 내용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의원실을 개방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상임위에 주요 주제만 한 100개가 넘는데 그것을 20명, 30명 국회의원이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요구와 청원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실에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청원이나 제안이나 국민들의 요구들을 분석한 다음에 의미 있는 것을 법안이나 또 예산이나 또 질의로 만들어주면 그것을 의원 도장 찍어갖고 국회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그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추가로 그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또 분석해서 2차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상의 국회의원이 전 국민의 매개체, 직접 민주주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현행법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국회법 122조에 정부에 대한 서면 질의 부분 조항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쓰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의 가장 큰 권한이 뭐냐면 아젠다를 세팅하는 권한입니다. 내가 이 주제를 관심 가지고 물어주겠어. 이게 바로 국회의원의 권한이거든요. 몇백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시렉션해갖고 자기가 한번 질문해 주냐. 이거로 정말서 이권단체들의 로비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한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힘없는 분들이라도 의미 있는 청원이라면 그런 것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서면 질의로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직접 민주주의 또 실질적인 상시국회, 상시국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시국감은 정말 솔깃한데요. 근데 이게 정쟁으로 흐르면은 또 공무원들 괴롭히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 맨날 불러다가 본인들 업무도 못하게 국회에서 그런 그 국정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들도 준비 엄청나게 하더만요. 이번에 그 이면에 관련된 보도들을 보니까 공무원들 그 국회 바닥에서 막 뭘 준비하고 막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던데요.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전문위원회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 의원들과 같이 감사하는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또 행정부에 있을 때 피감자의 입장에서 또 답변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것도 사실 무리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 국정감사를 짧게 하고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사전에 질의응답 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보려면 되는 거지 그 예상 못하던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장관이나 그 책임자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알면 공무원들 당신들 알아서 자기 일 하도록 시키고 자기가 그냥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네. 모르는 것만 추가로 답변하면 되는 건데 이 보통 영국 국회는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총리가 답변하러 나올 때 굉장히 무거운 500페이지 정도의 파일을 탁 들고 나와서 그 의원이 질문하면 자기가 바로 즉답을 하든지 모르면 쫙 그 파일을 펼쳐가지고 해당되는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데 거의 해당 분야의 전문 공무원 정도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모르고 질문하고 주로 보좌관들이 써주는 내용을 이제 그 문구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오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장관도 그 질문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그 써준 답변서도 못 찾아가지고 이 굉장히 태그를 붙여갖고 딱 줍니다. 이 두툼한 책을 한 권 주거든요. 그럼 그걸 미리 이제 쪽지게 가위를 해가지고 주로 이런 질문 들어오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이런 것이 이번에 주요 현안입니다 하고 이제 미리 의원실 다니면서 쫙 국회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를 수집해 오는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상 질의응답을 쭉 하고는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잘 못하는 분 또 아예 자질이 안 돼가지고 찍어주는데도 읽지도 못한 분 이런 분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화를 승진하면 충분히 그런 다행 없이 예를 들면 이 세종시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해당된 출석해야 될 당사자 한두 명만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이 짧은 기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럼 무리가 생기는데 1년 내도록 해버리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상시적으로 질의가 오면 맨날 답변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질문 겁을 안 냅니다. 근데 그게 질의라고 하는 게 이게 쇼맨십으로 흐르니까 아주 황당한 질의를 많이 해요. 특히 좀 무식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는데요. 거대한 자료 요청을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각 부처마다 막 트럭에다가 그 박스째를 막 실어가지고 갖고 오거든요. 그 박스를 전달하면 그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이게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괴롭히는 거죠. 골탕 먹이기.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요. 뭐 감사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특별하게 무슨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거를. 공무원들도 평소에 하던 것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던 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야. 데코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모양 있게 해가지고 보여줘야 국회의원들이 그렇군요. 그거 넘어가지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대의 정치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부거든요. 행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정부를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국회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부도 기대에 아직은 못 미쳐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 개인 한 명 한 명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인데 행정부 전체는 아직까지 질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고 특히 이제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각계의 뭐 전문가 그리고 뭐 대학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공무원들 대한민국 행정부의 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선순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악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의 질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 질 높은 방향으로 가도록 입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워낙 시원찮으니까 행정부가 그 시원찮은 입법부에 그거 딱 맞춰가지고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만 할 일 있냐?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참여하게 해라. 예. 무슨 안이에요, 근데 그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국정감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국회의원실이 작동하면 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국회 사이즈가 사실 외국에 비해서 국회의원 의원 숫자는 적지만은 국회의 사이즈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한테 평균적으로 7명, 인턴까지 하면 9 내지 10명의 보좌진이 붙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3,000명 가까운 보좌 인력이 있는 거예요. 의원회관에. 그리고 국회에는 사무처나 국회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우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이런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개별 의원에게 모든 보좌진들을 한 10명씩 주는 이런 나라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뭐 북유럽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은 의원이 보좌진을 몇 명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보좌진들도 특정 주제와 특정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10년씩 20년씩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되는 거죠. 보좌진이 북유럽 나라는 보좌진이 없죠. 보좌진이 없는 대신에 정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한 2명이나 3명의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 정당 전문가 1명이 보좌해 주는 정도지 혼자서 의정 활동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좌진이 있는 경우는 이제 미국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보다도 지금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좌진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정치의 질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높아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했는데 일단 국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분들, 이 분야만 공부해서 10년, 20년을 고민했던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내용 중에 하나가 사이버 상임입니다. 듣기만 해도 솔깃하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국회법 122조에 이미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언론이 질문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국회의원이 질문을, 국민들의 질문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것이 국회가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 질문에 따르는 답변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정책과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인데 지금 행정부에 비해서 그 국회는 너무나 이게 왜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기가 소속된 상임위에 상관없이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영역이나 이 내용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임위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개별 홈페이지를 개방해서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실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이 그 매달 500개, 1000개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보좌진들이 그것을 셀렉션 해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진리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개별 의원별로 전문가 집단하고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내가 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을 당신들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복지가 소사이티 같은 경우는 150명이 넘는 가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여러 의원들이 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질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 국회의원이 대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상임위가 벌어진다든지 국정감사하는 시기에만 해갖고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 온라인 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매달 이 뭐 500명, 1000명의 질의를 조합해가지고 200건, 300건씩 질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1차 질의로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온 답변을 가지고 또 2차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했던 분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주고, 그러면 그 질문했던 분이 현장에서 느낀 감각으로 이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또 전문가들이 이 답변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슨 내용을 빼먹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주면 또 그런 내용을 갖고 2차 질의를 하고 또 그렇게 질문해서 얻은 답변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국회의원 1명이나 보좌진 9명 대 행정부의 관계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10,000명, 20,000명, 30만 명, 50만 명의 국민들과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주면 이게 저절로 체크 앤 밸런스가 되면서 국민들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뭐냐면 국정감사라는 기관이 따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평상시 때도 내 상임위 관련된 비관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입법 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정감사 기간 외에는 그냥 제껴두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로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묻거나 답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전혀 제한은 없습니다. 이게 사이버 상임위는 굉장히 좋은 안처럼 보이네요. 그 행정부에 있으면요. 일단 어느 의원이 질문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질의서 받아보면 공무원들 압니다. 특히나 뭐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는 몰라도 국과장 정도 되면 부상급 이상 되면 거의 한 20년 정도 잡배가 굵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계속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국회를 통해서. 그러면 질문서 딱 받아보면 야, 이 의원 공부 좀 했네? 또는 보좌진 좋은 놈이 들어왔는가 봐? 뭐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고요. 야, 이거 지난번에 만들었던 답변 있잖아. 그거 줘버려. 이런 정도도 있고 국장님 직접 하셔서 해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서 정부가 행정부가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혼자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의 질에 대해서 귀찮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만일 그것을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면 공무원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국민들이 세금 주는 사람들인데 월급 주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게 해주는 거, 또 잘잘못을 가리게 해준 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강직들 이런 데 보면 자원 비리라든지 방산 비리라든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100조가 넘는 돈들이 그 줄줄 새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워싱턴 주변으로 2만여 개의 싱크탱크들이 포진해가지고 그런 상시적으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도 도와주고 의원들의 질의도 도와주고 또 정책 수립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다면 우선은 사이버 상임위 정도라도 해가지고 현재의 국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질이 좀 높아야지 국민들이 주는 질문을 제가 알아서 전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만한 의원들을 물론 지역구에서 좋은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비례대표 부분을 확대하는 거 그런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관건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맞는 건 아닐 거예요. 기본적인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재선, 3선, 4선 할 수 있다는 뭐 어떤 그런 안일한 속에 전문성은 떨어지고 저도 이렇게 국회 방송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예. 부끄러워요. 그 세비 그렇게 받아가면서 국회의원들의 꽂힌 국정감사인데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그로로 가요. 상대방 말꼬리 잡아가지고 호통치고. 에이씨.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가진 비례대표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지역구 관리에 부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자기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해야 되는데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지역구 253이잖아요. 250 그대로 두고 지금 100명을 더 뽑으면 그러면 기존에 비례대표 한 50에다가 100을 더하면 150이잖아요. 그래서 250대 150 이렇게 해서 400명 국회의원이 되면 그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비례대표가 150명이 뽑히잖아요. 그 150명 중에 뭐 한 50명 정도는 그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이유로 뭐 이제 비례대표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각 광역 단위로 뭐 정당에서 오래 활동해 온 사람 중에서 당원들의 선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정되면 또 그런 분들이 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더라도 뭐 100명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400명 중에 100명이면 25%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포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그 상시적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전문성 높은 행정부가 되도록 전문성 높은 입법부로서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구 출신 정치인들은 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일 수가 없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면 돼요, 사실은. 근데 뭐냐?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건가 하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뭐 전문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기보다는 뭘 못하는 건가 하면 그들이 대표해야 될 뜻을 대신 전달해야 될 그 국민 있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입법 과정으로 이렇게 연계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뭘 못하는 건가 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소소한 그런 이해와 요구를 정책과 입법을 통해서 행정부에 제대로 인풋을 못 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또 문제는 뭐 그럼 뭘 하느냐? 뭘 하는가 하면 주로 지역의 토호들이라든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만 너무 과잉되게 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법들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또 압박해가지고 관철시킨다라든지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전문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역구 없애야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구를 네. 광역 단위로 묶는다든지. 아니에요. 지역구가 그 광역 단위로 묶고 나면 더 나빠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역구를 아예 없애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예산 따고 하는 거는 지자체장들이 하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전체를 비례대표로 만들어서 정말로 입법이라든지 행정부 견제에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북유럽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의 문화하고는 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 50년 넘게 벌써 민주주의를 해왔고 자기 지역에 있는 직접 일꾼을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랜 우리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북유럽 방식보다는 이제 독일식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한 절반 정도는 직접 내 손으로 뽑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에 맞도록 그 비례하도록 네. 그 의석을 배분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가는 게 이제 합리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선거 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약간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다루실걸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 사실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지한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 이런 거 다뤄주는 팟캐스트는 새날밖에 없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방송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복지전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할 말을 하는 네. 스타가 탄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스피커를 키우는 거예요. 언론들이 주목한 사람이 돼버렸어. 봐봐. 네. 내가 국회 출입기자라고 봅시다. 얼굴도 잘 모르는 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여당 국회의원 지나가는 것보다야 장지원 지나가면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하고 카메라 들이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제원이 대변인으로 있는 김정은 정치보복 대책특별위원회 거기에 대변인 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고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게 없어요. 일단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지지층들이 보면 사이다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저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기야 박원순 2년 나와라 했던 그분들이 보면 시원한 모습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약점 잡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러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봅니다. 사이코. 웃을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느 날 주목받아 보니까 좋아. 재밌어. 중독. 그 중독 대표적인 게 나경원이잖아요. 나경원은 사람들로부터 잠깐만 관심이 멀어진다 싶으면 그 2세가 이현주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온갖 짓거리 하는 거.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장제원이 거기에 등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연예인병. 관심병. 그 뜬소문이긴 하지만 그 MB가 2만 5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등쳐 먹은 명단? 그 개인 사찰 해가지고 약점을 쥐고 있다고 하는 그 2만 5천 명의 명단이 있을 텐데 거기에 친이계 인사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예. 친박도 있고 예.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낙검수 그때 그 시절에 말하는. 예. 어쨌든 장제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국민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예. 믿어줬더니 또 배신해 심히. 나 진짜 그거 싫거든요. 열심히 믿어줘서 그래 네가 과오는 좀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배신하는 새끼들 세상에 제일 싫어요. 진짜 똑똑한 새끼 장제원 씨.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같은 경우에 재산 신고된 게 뭐 한 15억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굉장히 축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박하죠, 그 정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장제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들 래퍼 그 친구의 그 문제 같은 거 하면서 아들남이 하나 못 다스리는 게 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은 그렇게 공격거리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인간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그런 짓거리 했을 때 그 죄송하다고 했던 그건 지도 사회에다가 빚을 하나 진 거거든. 근데 이쪽 사람들이 만약에 장제원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게 있었다면 나라면 자숙할 것 같거든요. 일단 자숙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적폐청산 특위니 뭐 지들끼리 만든 정치보복 특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지. 완장 딱 채워주니까 나와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약점을 잡혔거나 진짜로 관심종자이거나 또는 배신의 전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씻김? 씻김 굿 이런 거다. 셋 중에 하나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도 이해 안 돼. 인간적으로는. 배신을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못 믿게 돼요. 배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인간 살면서 인간적으로. 근데 그 배신자가 또 배신하잖아. 그냥 그 사람한테는 어떤 진심을 보인 사람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안 믿는다는 걸 핑계로 또 배신해요. 대부분 그래요. 에이 나 진심이었는데 안 믿어주니까 더 나갈래. 그건 진심이 아닌 거지. 그래도 아버지가 사학재벌 이사장이면 배신해도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두 번쯤 했을 때 안 믿어준다는 빌미로 또다시 배신할 게 아니라 진짜라고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수년간 석고대제하는 거예요. 석고대제. 석고대제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는 다시 마음 열어주는 거거든요. 장지원처럼 지금 배신이 몇 번째예요, 지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덜 변하고 이러는 게,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에이, 알겠고요. 이제는 삐처리 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좀 이야기하자면, 편집하다 보면 감정이 식잖아요. 밤에 방송을 해요. 그러면, 신비영은 방송할 때 예를 들어서, 막 분노하니까 욕을 섞을 거 아니야.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늦게 듣거나, 다른 시간대에 듣거나, 바쁠 때 듣는데, 너무 많은 욕이 표현이 되면, 나는 욕하는 건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다. 저는 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패륜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욕을 참아요. 근데 욕이 너무 남발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거니와 이런 게 있어요. 일반 확장 대중성이 확 떨어져요. 네, 욕의 효과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인아 같은 방송 있죠. 우리 방송 중에. 정말 아나운서 같은 DJ 같은 목소리의 진행자 박희정 님이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이냐 같이 듣는데 팟캐스트에서 하는 방송인데 좋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진행자가 개 쌍놈의 시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겠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길었던 지난 추석 연휴, 눈에 가장 밟혔던 분들이 실향민 탈북 주민들이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80대 고령인 이산 가족들의 평균 나이를 언급하면서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서 밝혔던 이산 가족 교류 재개를 향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산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일륜과 천륜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과 고향 방문이라는 이산 가족의 간절한 바람들을 전체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풀어가겠습니다.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 관철을 약속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기도 한 문 대통령은 부모님을 언급하며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아버지, 어머니의 동네에서 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야말로 북한의 미사일보다 100배, 1000배 강하다면서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이자 평화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석은 역대 두 번째로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7년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13년 2월 25일. 이 며칠 뒤인 3월, 당시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른바 문화계 좌파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으며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계 좌파들이 정치를 오염시킨다는 표현과 함께 대형 영화사들은 건전영화 투자를 외면하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평가합니다. 해결책으로 지원금을 무기로 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제시합니다. 비슷한 시기 집행된 100억 원 규모의 문화계 정부 지원금을 예술공헌자 위주로 선정하고 민해총, 문화연대 등은 철저히 배제해 점진적 격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첨부한 명단에는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 방송인 김재동, 가수 윤도현 등의 소속사와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 영화감독 이준익, 개그우먼 김미화, 배우 김여진 씨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후에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인데 블랙리스트를 통한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장악 시도가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늘품체조 관련 보고서입니다. 늘품체조가 국민체조로 지정된 후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보급과 지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전문가 TF를 통해 체조 동작과 음악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데 음악은 템포와 비트를 조정하고
동작도 재구성하라고 지시합니다. 원래 총 3분 동안 21개의 동작이 있었지만 지시 이후 실제 18개로 축소됐습니다. 청와대는 체조 보급을 위해 소비자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챙기는가 하면 청와대 스스로 늘품체조 보급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2014년 2억 원을 들여 개발한 코리아 체조를 밀어내고 늘품체조를 보급하는 걸 야당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4월 말에는 VIP 보고 후 늘품체조 발표회와 강습, 캠페인을 보급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늘품체조는 나라 돈 수억 원만 낭비한 채 최순실발 국정농단의 상징적인 사례로만 남게 됐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장제원 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최민희 의원이 요즘 부르짖고 있는 껍빗단니? 그 껍빗단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캡틴. 네, 캡틴의 불어식 발음이 껍빗단이에요. 네. 아,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불어식 발음을 일본식화시킨 발음. 근데 그게 뭐냐면 장제원은 탄핵할 때 청문회 때의 장제원,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온 장제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의 장제원. 완전 다중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에 나온 장제원이 굉장히 괴물스럽게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제원은 원래 괴물이었어요. 예전에 그종활동한 거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양아치였지.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고, 그 청문회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청문회 하면서도 유가족들한테 몹쓸 말을 하고 했는데, 그게. 그럼 일단 욕하는 것이 여자분들 특히 그래요. 욕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안 들어요.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안 듣거니와 아이들도 못 들어요. 확장성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편집하는 데 있어서 욕을 빼요. 많이 빼드리죠. 이 지점에서 욕이 필요할 땐 넣어드리지만,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달려. 신비의 욕을 억압하지 마라.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그 방송하는 시점과 방송 편집하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생각해보면 욕은 사실은 사이다이긴 하지만 본인들의 생명을 단축하는 길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욕이 사이다인 건 맞아요. 한편으로 흐르는 건 맞는데 정치 방송을 함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빌미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랬잖아요. 사이다는 마실 때 시원하지만 금방 꺼진다고. 맞아요. 사이다만을 위해서 방송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제원, 완장찬 보수의 사이다. 보수 적폐의 사이다가 되고 있는데, 그 목구멍에 찐달걀을 한 3개쯤 집어넣어드리고. 푸른나무님의 트윗입니다. 헐. 2011년 12월 20일에 작성된 건데요. 헐. 장제원, 금품 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자 불출마 선언. 장제원은 예전 날치기 때 야당 의원들 폭행하고 이명박에게 치하받고 SNS 통제 법안도 발의했었고 쇠고기 촛불 때 국회에서 유모차 엄마들을 죄인 취급했던 그런 자임. 지워지지 않는 역사 꼭 기억해 두시라. 이걸 어디서 주워왔어요? 2011년 트윗이라니? 이게 사람들이 장제원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트윗을 찾아낸 것 같아요. 무려 6년 전이네요. 오 마이 갓. 저 다 기억도 안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장제원이 그런 사람이었군요. 예.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줄여서 표기할 때 정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연이. 정연이. 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분부터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상희 배신자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이럴 때 배신자요 이런 시그널 뮤직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That's good idea. 배신자요. 자, 배신자는 이제 오늘까지만. 왜냐면 이게 골수에 묻히게 해야 돼. 절대 배신할 수 없게 해야 돼. 복지국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소개였고요. 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사실은 이상구 운영위원장님도 공동대표잖아요. 예. 공동대표라고 해요.
왜 여기서 이렇게 더 한 등급 낮은 쪽에 가 계시죠? 아, 운영위원장이 더 실세이기 때문에. 되게 일치해. 사실 이 방송으로 유머를 부릴 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정말 딱딱한 방송이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그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저 남자 퀴즈맨 서정우님. 딱딱함에 버터를 바르고 있는 버터맨 서정우입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에 그 명절 증후군 이야기 방송 편집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참 이분들이 참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확실하게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었구나를 한 번 더 느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을 주제로 잡는 것은 할 수 있어. 열린 마인드 때문에. 예. 근데 사실은 그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에요. 두 분을 보면은.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명절 증후군 같은데 가정의 복지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이 정도 방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500, 600회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나와 방송 후에 지금의 나는 완전히 바뀐 거죠.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진보적 마인드가 뭔지도 좀 배웠고 민주적 마인드가 뭔지도 좀 배우고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이게 일반이 진화해가는 일종의 그 스토리가 있는 바로 그런 방송.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지 이렇게 많이 몰랐는데요. 두 분 하는 거 계속 듣고 벌써 몇 번을 듣는 거예요. 한 50번 들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복지에 대해서는 50시간은 더 많이 배운 거죠. 네. 그 사람들한테 꽤 많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 매니아들도요, 복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복지 정책, 네. 뭐 언제부터 뭐 어떤 복지 정책이 생기고, 뭐 문재인 정부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 잘 몰라. 그저 그냥 안철수, 홍준표 까면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꼭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그 교양으로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퀴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퀴즈. 드디어 옆구리가 시려운 가을이 왔습니다. 솔로분들은 빨리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 뭔지 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모르시는 거 같네요. 김장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문제죠. 월동 준비랄까 그냥 김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옆구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당연히 11월 2일 10주년 행사 또 홍보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대표님께서 지난주보다는 좀 다르게 좀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 걸어온 10년 만들어갈 10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 소중한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제 세탁이 돼버렸죠. 말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거? 네. 아, 바른정당이었지, 그때는. 우리가 봤던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늙고, 이렇게 말을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준비된 연설물 외에는 잘 읽지 못하는 이런 모습만 보다가, 장제원처럼 이제 젊고 팔팔한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막 공격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거는 시청률이 높은 청문회여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공격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장제원에 대한 트윗과 보기로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말을 대체해 봅시다. 트위터리언들의 목소리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책에봐라 어용시민 1호님이 막장 철새가 쓰레기 짓을 하다니 정신 나갔어 정신이라고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자료를 이념 편향적 정책이라고 네. 비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식한 게 동시에 드러난 거죠.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박원순 시장이 좋아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북유럽식 3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고 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본주의는 깡패가 돼버려요. 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그런 거 있죠. 철저한 강자와 빌빌빌 거리는 약자들 1%대 99%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훈식의 논리라고 하면 유럽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거예요. 무식한 새끼예요. 그 자본주의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국 1800년대 산업화가 한참 진행될 때 비즈니스계에 떠돌던 격언이 있어요. 시장은 싸움 잘하는 덩치 큰 놈과 싸움 잘하는 덩치 작은 놈이 싸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공적인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항상 승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책을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세계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돼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건데, 이거를 뭐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건 무식해도 좀 도가 지나칠 것 같죠.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뭐 오마이뉴스라던가 이런 데서 기사가 실리니까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죠. 제가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려다 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보완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주된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네요. 이런 게 가장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가치관으로 포장해가지고. 아까 야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적 흐름이라는 건 다수 대중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해보니 이게 아니더라 싶어가지고 수정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복지라는 것을 걔네들 시각으로 보면 다른 말로 그게 사회주의예요. 네가 능력만큼 벌었어. 왜 국가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 시각이라고. 지금 자본주의의 폭력성 그런 거라고요. 그게 자유한국당 출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각인 건 맞아요.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왜 니들 책임져야 되니? 이런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엔 돈 많은 대기업들한테는 특혜 주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부동산 투기 같은 걸로 돈 벌고, 일자리는 계속 질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 비정규직 양산한 그 뒷면에서 돈을 엄청 빼먹어가지고 비자금 조성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라는 걸 하자. 왜냐? 사실 산업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어. 기술이 발전하니까. 근데 기업들은 최소한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은 하나는 일자리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 상품으로 국민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고용을 하지 못해요. 일자리가 없으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많은 소비자들이 그 사람들의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 기업이 유지가 돼.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데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건 없어. 그래서 기업들한테 후원하고 공익단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사회적 추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이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막 막대한 돈을 벌어가고 산의 유모금을 쌓아놓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금을 올려라. 비정규직으로 돈 빼먹고 월급 더 주니까 빼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폭리 취하고, 요즘에 제가 열받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과 과자의 사이즈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저 그거 정말 분노합니다. 가격은 안 올렸어. 사실상 가격이 올라간 효과. 그거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세금 더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막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세제 뭐 어쩌고 막 개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뀔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건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교육을 안 시키면 새누리당 결에 맞는 정말 이상한 애들만 커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가 원래 달리기 잘했는데 신발 벗겨진 건 너한테는 정말 불운한 거였어. 그래서 네가 다시 예선을 봐가지고 네가 선수가 되는 게 맞아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이한테 네가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어떤 아이가 피해를 보던 네가 1등 나는 게 맞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나 어떤 경영이 고도화된 기업일수록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생산성을 극도로 올리는, 향상시키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스프레소 있죠. 네스프레소가 커피 회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농가, 이제 뭐 남미의 이제 농촌 마을이 계속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스프레소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공동 생산 시설을 설립해주고 그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펀드를 모아 조성해가지고 퇴직금 형태로, 퇴직연금 형태로 이런 것들을 네스프레소가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매칭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농부들의 이제 노후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니까 커피의 품질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거는 그 네스프레소라는 거대 기업이 하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끼워넣기는 어렵지만 네. 그 방식인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나. 그러면은 이익을 어떻게 지금은 내가 5대5로 나누지만 향후에는 7대3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그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반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사회주의니 무슨 뭐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 자체를 거세시켜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된 복지의 삶을 알지 못하게 그 싹부터 예, 잘라내버리는. 예. 방금 말씀하신 네스프레소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짓을 자유한국당과 장제원이 하고 있는 거죠. 예. 박원순 시장이 시장 전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그렇죠. 같은 경우도 사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 브랜드처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고용을 뭐 어마무시하게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재활용되는 자원의 효율성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이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종북이네 사회주의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시장 경제를 바라볼 때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상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좀 무서워져요. 사람들한테 욕 들을까봐.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가 사학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예. 많아요. 학교가 동서학원이라고.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이런 데가 다 장제원의 아버지. 예. 근데 장제원 아버지가 또 목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대충 뭐 대학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역에 내려가서 그 아버지의 사학의 같은 그 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진입하는 인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내의 토호 세력처럼.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제원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파파이스 봤던 장제원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장제원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 가지는 배신자 전력에 대한 일종의 씻김굿 같은 거. 왜 그게 대표적인 친일파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더 악랄하게 변절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인데 친일파가 됐어. 원장 하나 딱 채워주면 그게 이제 통치 전략이기도 해요. 배신한 놈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동포들을 더 탄압하게 만드는 방식. 그것도 있다고 보고 하나 더는 장제원이 내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친이계라고. 친이계여서 부산에서 공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천 대신 된 사람이 손수저란 말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네. 장제원은 원풀이가 친이계인데 이명박 쪽에 뭔가 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또는 정반대로 장제원도 걸려있는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약점 잡혔구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과 박근혜 탄핵 이런 어떤 국면에서 총대 매는 새끼는 진짜로 그 국민의 공적이 되면서 자기 이미지만 깎아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 정치적으로 어떤 과오가 있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또는 뭐 시청자, 청취자들 앞에서 인간미 있게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심정적으로 풀어지면서 사실상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미지 좋은 정치인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예. 그 전에 폐악질들은 빼고라도.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때 그 새끼가 이 새끼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정재원이 지금 국감 스타처럼 돼버렸어. 저쪽에서는. 계속 막말해갖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장제원이 실검 1위에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쪽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나경원을 제치고 지금 막말로 스타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 공적이지만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할 말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억압 속에서도